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검사에서 그 질환 자체가, 어지럼증의 원인 자체가 검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세 가지 경우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제일 대표적인 첫 번째가 이제 심리적 원인 혹은 지속 체위 감각 현운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약간 기능의 이상에 의해서 생긴 어지럼이 있어요. 요거인 경우. 두 번째로는 편두통성 어지럼증, 세 번째로는 약물 부작용에 의한 어지럼증입니다.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로 설명드릴 심리적 원인, 지속성 체위 감각 현운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어지럼증 원인 중에서 두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물론 어느 병원에서 이제 이런 조사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서울의 분당 서울대병원 대학병원에서 조사한 데이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고 원인을 못 찾아서 거기까지 찾아가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 원인의 어지럼의 비율이 조금 높을 수 있는 거는 감안하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두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지속성 체위 감각 현운이나 심리적 원인의 어지럼증이 흔하다. 그리고 편두통성 어지럼도 네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데, 젊은 분들 뭐 20대 30대 어지럽다 그러면 이석증 아니면 거의 편두통성 어지러운 경우가 많아요. 자, 심리적 원인 혹은 지속 체위 감각 현운에 의한 어지럼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예전에 심한 어지럼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이석증이라든지 전정신경염은 심하게 어지럽거든요. 심한 분들은 뭐 토를 10번씩 하면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해요. 한번 그런 심한 어지럼증을 겪고 나면 어지럼증 감각이 매우 예민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소한 자극에도 내가 어지럽거나 사소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지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런 이제 고층에 아니면 높은 산에 이런 다리를 건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를 걷는 것 자체 상황에서 되게 어지럽다고 느껴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위험한 곳이니까 조심해서 걷거나 이 장소를 빨리 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넘어지면 떨어질 수 있어, 위험해 하면서 우리 신경계가 경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이거는 정상적인 어지럼증이에요. 생리적인 어지럼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심한 어지럼증을 겪고 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가 위험한 상황처럼 우리 뇌가 인지를 해버려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요거랑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석증은 다 좋아졌는데 그 이석증 때문에 심하게 어지러웠던 그 경험 때문에 내가 평소에 걸어가다가 누웠다 일어날 때 어지럽다든지 운전하다가 어지럽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속 체위 감각 현운이라고 하고, 약간 심리적인 요소들, 심리적으로 예민한 거랑 좀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심한 어지럼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이제 심한 불안 증상으로, 대표적으로 공황 발작이 있겠죠. 그런 공황 발작 증상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발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주로 좀 공포스러운 상황이나 이제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하는 지하철 혹은 혼자서 이제 뭐 운전하다가 터널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할 때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호흡이 가빠지거나 이런 증상과 더불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흔합니다. 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환자분들의 병력을 확인해서 이런 증상이 의심이 되면 관련해서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있어요. 이것도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생기니까 거의 한 카테고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어지럼증의 진단을 어떻게 하냐. 일단은 아까 앞서 언급했던 그런 어지럼증 관련 검사들 중에 핵심적인 거는 몇 개를 먼저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정신경계를 보는 안진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로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지,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없고
또 환자분들의 병력상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심한 어지럼증을 경험한 증상이 있고 혹은 자율신경 검사에 자율신경 장애가 나타날 때 이쪽 부분을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그 담당하는 의사의 의심 이런 것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충분한 경험, 진료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 심한 어지럼증을 겪었던 경우에는 전정 재활 운동이 매우 중요해요. 전정 재활 운동을 통해서 그 이제 어지럼증 감각이 예민해져 있는 것을 이제 둔하게 만들고 괜찮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강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 심한 어지럼증 때문에 평범한 땅을 걸어가는 것도 자꾸 어지럽게 느끼니까 그렇지 않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정 재활 운동, 나중에 한번 전정 재활 운동에 대해서는 자세히 영상을 한번 촬영해서 올릴게요. 전정 재활 운동에 대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이게 좀 간단한 운동들을 잘 하게 되면 밸런스 트레이닝 같은 거 해보시면 더 좋아요. 한 발로 서기라든지 뭐 일자로 걷기라든지 아니면 밸런스 쿠션이나 침대, 쿠션 위에 올라가서 서 있는 거라든지 그런 훈련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증상에 맞춰서 좀 과민해져 있는 신경계를 좀 둔하게 만들어주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들 투여를 한다든지 스트레스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원인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경계는 불규칙적인 상황에서 자꾸 예민해지고 과민해지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것 중요하고 특히 운동하는 것 중요하고 또 명상이라든지 일기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리적인 불안이라든지 자율신경계 과민 증상을 컨트롤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통 저희가 치료해보면 한 2달에서 한 3, 4개월 정도 길면 6개월 정도 치료하면 보통은 많이 좋아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면 근처 신경과를 찾으셔서 잘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편두통이면 두통인데 나는 두통이 없는데 왜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냐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사실은 이게 진단명이 좀 잘못 붙여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두통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통이란 말에는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편두통이라는 것 자체가 왜 생기는지 알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편두통은 뇌신경이랑 뇌혈관이 과민해지면서 자주 흥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 흥분했을 때 그 흥분되는 일종의 뇌 스파크가 튀는데 그게 이제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죠. 이쪽으로 가면 머리가 아프고 이쪽 머리가 아프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우리 뇌는 우리 전신을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평형감각과 관련된 곳으로 영향을 미치면 어지럼증이 생기고 위장관계를 조절하는 자율신경 쪽으로 가면 위장장애가 생기고 그 후두부의 시각 중추로 가면 이제 시각 전조가 생기고 뭐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편두통 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우 많아요. 매우 많은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가끔 한 번씩 있거나 자주 있거나 할 수가 있죠.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특히 10대나 20대, 30대 어지럼증에 거의 제일 흔한 원인을 차지하거든요. 이석증과 더불어서 제일 흔해요. 그래서 그 나이 때 어지럽고 병력이 이런 거랑 맞다 그러면 이제 이석증 검사해보고 이석증이 아니면 편두통성 어지럼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편두통성 어지럼증도 다른 검사를 하면 잘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원인이 없는 어지럼증 중에서 이제 또 상당수를 차지하는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 원인 혹은 지속성 체위 감각 현운 다음으로 혹은 그거랑 비슷하게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편두통성 어지럼증입니다. 편두통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이런 유발 자극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유발 자극들이 어지럼을 유발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증상이 잘 올라오는데 대표적으로 스트레스라든지 불안, 우울, 수면 부족, 수면 과다, 공복, 끼니 잡고 그러는 건 안 좋고 이제 만성적인 운동 부족. 근데 안 적어놨지만 때로는 격하게 운동하는 것 때문에 어지럼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커피가 있는데 이런 두통 유발 음식이라든지 여성분들은 이제 월경기, 배란 같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편두통 혹은 편두통성 어지럼을 유발합니다. 강한 햇빛이라든지 화장품, 향수, 락스 냄새 같은 강한 냄새 주로 이제 덥고 습한 날씨에서 자주 생기지만 이제 겨울에 추울 때도 그다음에 비 오기 전날 이런 기압이 떨어질 때도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직된 자세로 오래 일을 하시는,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스마트폰 오래 보거나 하는 이런 목 근육이 긴장될 때도 뇌를 흥분시키는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고, 또 감기 피로 같은 것도 이제 편두통성 어지럼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지럼이 한번 올라온다, 한 번씩. 특히 이제 두통이 같이 동반이 되면 확실하고요. 그리고 뭐 위장 장애라든지 메스꺼움, 구토, 그다음에 시각 전조 증상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 편두통성 어지럼증 가능성이 높아요. 진단은 증상으로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검사 결과가 이제 정상이어야지 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저희가 병원에서 하는 검사 중에서는 뇌연료 초음파가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 왼쪽에 정상인에 비해서 화면 오른쪽에 편두통 있는 분들이, 이게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숫자가 더 높잖아요. 이게 요 혈관의 평균 혈류 속도예요. 평균 혈류 속도가 빨라져 있다는 거는 아래 그림에 보는 것처럼 뇌혈관이 긴장해 있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뇌혈관이 선천적으로 혹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자극에 의해서 긴장했다가 긴장한 혈관은 잘 늘어나기 쉬워서 확 늘어날 때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이런 이상 증상들이 잘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편두통성 어지럼증의 이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치료는 이제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거는 커피 중단이에요. 커피 드시는 분들은 최소 한 3, 4주 정도 커피를 끊어주셔서 커피를 몸에서 좀 씻어 보내면 뇌 과민을 많이 해소할 수 있거든요. 커피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뇌는 규칙적인 걸 좋아해요. 이 편두통은 뇌가 흥분하면서 과민해지면서 생기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 제일 기본적인 거 잠 잘 자고, 제때제때 잠 잘 자고 끼니 잘 챙겨 먹는 거가 되거든요. 잠 잘 자고 잘 먹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3일, 4일 이상 한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 제가 권유드리는 운동은 숨차고 땀나는 운동이에요. 숨차고 땀나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뇌가 되게 튼튼해지거든요. 이거는 저도 많이 경험했고 저희 환자들도 많이 경험한 거예요. 다만 운동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나야지 효과가 나타나니까 지속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증상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통 유발 음식들이 있어요. 이제 커피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의외로 견과류, 발효 많이 한 치즈도 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MSG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 술, 이런 것들이 뇌를 더 과민하고 흥분시키거든요. 그런 것들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저희가 이런 증상이 올라올 때만 먹는 약을 또 드리고, 또 매일매일 먹어서 좀 심하고 자주 있는 경우에는 매일매일 먹어서 뇌를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약들 드리기도 하고, 아주 심한 분들이거나 만성화 되시는 분들은 주사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제 약물 유발 어지럼증도 있어요. 약물 유발 어지럼증. 이제 특정 약이 어지럼을 유발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혈압약이라든지 전립선 비대증 약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좀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 유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지럽기도 하고, 또 많은 또 이제 신경 통증 약이라든지 정신과에서 쓰는 약들은 약 자체가 뇌 기능에 영향을 줘서 어지럼증 유발하기도 하고, 약 한 개 한 개만 보면 어지럼증 유발하진 않는데 여러 약을 섞어 먹다 보면, 특히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요새 약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약을 섞어 먹다 보면 또 어지럼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검사가 정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본인 먹는 약 목록 같은 거를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보여줘가지고 혹시 약 때문에 어지럼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없는지도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또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검사가 정상인데도 어지러운 이유, 검사가 정상인데도 어지러운 이유를 보면, 첫 번째로 검사가 적절하지 않았던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의 증상을 자세히 여쭤보고 또 진찰을 꼼꼼하게 해서 다시 필요한 검사들을 재검을 하거나 아니면 빠진 검사들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원인 자체가 검사에서 잘 안 드러나는 경우예요.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 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편두통성 어지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사에서 원래 잘 드러나지 않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상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제 검사 및 치료하시면 분명히 이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한 이제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 아마 좀 잘 들으시면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아직 좀 궁금하시거나 한 것 있으시면 근처 신경과나 이런 데 찾으셔서 그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보세요. 대부분의 신경과 선생님들은 저희 어지럼증에 대해서 다들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어지럼증 환자분들은 다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괜히 혼자서 많이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또 요새 신경과가 많이 생겨서 근처 신경과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